오늘 강의 내용은 바로 하이테크 상품의 시간 기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뭐 했었나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했었죠. 하이테크 상품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자, 하이테크 상품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하이테크 상품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이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까? 상품인 경우가 많죠. 불확실한 시장이죠. 그래서 하이테크 마케트는 소비자들에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테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프레이밍, 이 상품이 어떤 상품군으로 분류되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어서 소비자들의 입소문 전략, 워드 오브 마우스 전략으로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특히 먼저 하이테크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테크 브랜딩. 브랜딩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죠? 과연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하이테크 상품의 경우에는 브랜딩이 필요 없다라는 과거의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테크 상품이야말로 브랜딩이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돼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자, 브랜딩이 하이테크 상품의 범용화, 그러니까 큰 차별화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대안이다. 그리고 브랜드의 경우에 얼마나 이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그 느낌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결정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랜드는 성능을 유추하는 효과적인 지표이고 통합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이테크 브랜딩에서는 고객이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가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지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할 거냐? 도대체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냐?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고객한테 의미 있고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믿을 만한 약속이냐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테크에서 기업의 브랜드 자산이 매우 중요한데 이 브랜드 자산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죠?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기업의 상품. 기업의 상품 자체가 나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브랜드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로 바로 CEO가 있겠습니다. 그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쟁기업의 활동 영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기업이 매우 강력하다면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브랜드 자산과 MS의 브랜드 자산은 상당히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마케팅적인 요인이 있겠죠.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특허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바로 기업의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네이밍. 그러면 도대체 다음 제품에 대한 네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연속적으로 네이밍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6라든지 갤럭시 7이라든지 아이폰 5, 6, 7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연속적인 네이밍은 업그레이드다. 기존의 가치의 연장선상이죠. 연장선상인데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이 태반입니다. 반면에 불연속적인 네이밍을 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네이밍을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죠? 자, 차별화된 획기적인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런 다른 이름으로 가져가면 어떤 느낌을 줍니까? 자, 기존 제품하고 호환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안 들죠. 자, 기존 제품의 호환성에 대한 의구심을 발생시킬 수 있겠고요. 대신에 좀 더 획기적이다, 좀 더 기존 제품과는 완전한 차별적인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 만일에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실망이 크겠죠. 자, 소비자 실망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당히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면 그 불연속적인 네이밍을 가지는 거는 상당히 불연속적인 그 위험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서는 윈도우에서 어떤 식으로 이름을 가져가는지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경우 윈도우 비스타의 사례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하이테크 브랜드를 어떻게 나는 브랜드라는 것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는 건데 약속한다는 건데 어떻게 빌딩을 시킬 수 있냐? 뭐 내가 아무리 뭐 그런 그 브랜드라는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빌딩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끔 빌딩을 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레벨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수업 시간에서는 레벨 1, 2, 3, 4, 5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이테크 브랜드 자산을 구축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레벨에서는 객관적인 특징으로 묘사되는 핵심 상품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어떤 부품으로 기술로 사양으로 뭐 만들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뭐 고사양이다 뭐 무슨 뭐를 예를 들어 어떤 부품을 쓰고 뭐 이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엔지니어적인 언어죠. 그죠? 고객의 언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이 고객한테 어떤 유틸러티, 고객의 효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효익을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화질이 좋은 이런 형태로 묘사되겠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소비자들한테 특정한 어떤 감정적인 가치를 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효익을 준다면 세 번째에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제품이 여러분한테 어떤 심리적인 가치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노베이티브한 느낌을 그러한 내가 이노베이티브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최선의 그 어떤 효익을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가치들이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이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약속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도 감정적인 것을 그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어머니처럼 포근하다든지 아니면 뭐 혁신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웅적인 가치라든지 뭐 그런 이러한 퍼스널리티, 인격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서는 각 브랜드마다 이런 어떻게 그 위에 브랜드 피라미드를 통해서 구축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IBM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젊고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가치를 줄 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퍼스널리티 구축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도 그냥 하나의 브랜드 그냥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 우리 살펴보았던 플랫폼 전략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묶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 단위의 브랜드, 그 하위의 브랜드, 서브 브랜드, 그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리즈 네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붙을 수 있죠. 자, 삼성 같은 경우 삼성 갤럭시, 소니 같은 소니 브랜드가 붙고 위에 엑스페리아,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계층적으로 관리된다.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글처럼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브랜디드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자, 구글 붙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용처가 붙죠. 세부적인 하위 서브 브랜드들이 붙습니다. 반면에 P&G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각 밑에 있는 브랜드들이 다 다르죠. 이와 같은 것을 하우스 오브 브랜드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디드 하우스와 하우스 오브 브랜드가 섞여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들도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는 그냥 기업 브랜드, 기업 하의 서브 브랜드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특이한 브랜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분 브랜딩인 건데요. ingredient 브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의 경우에 CPU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부에서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CPU라면 컴퓨터를 결정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CPU가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큰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인텔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분 브랜딩. 인텔 인사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성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의 와이즈뷰라든지 뭐 다른 그런 것들도 성분 브랜딩의 일종이긴 한데 대표적인 이것이 바로 성분 브랜딩의 일종은 이 인텔 인사이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밖에 볼 수 없는 부품에다가 브랜드를 붙이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밖에다가 브랜드 어떠한 부품을 썼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성분 브랜딩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이 성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야 되죠. 실제로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다. 실제로 그것이 충분한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때야 됩니까?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측에서 이러한 부품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풀링하는 그런 수요 측에서의 풀링도 중요하지만 푸시도 중요해요. 왜 푸시가 중요하냐? 이 푸시라는 말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러한 성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외부에다 스티커를 붙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의 경우에도 실제로 외부에 있는 이 완제품을 만드는 컴팩 같은 컴팩 등등에다가 그 TV 광고비의 50%라든지 인쇄 광고비의 67%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저렇게 붙일 수 있도록 공동 브랜딩들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자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에 말씀드린 바고요. 자 이렇게 브랜딩도 중요해요. 그럼 브랜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려야 되겠죠.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죠.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성공 요인은 어떻습니까? 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TV 광고만 한다든지 어떠한 한 방식만 쓰는 게 아니라 통합적이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때는 이 광고를 할 때는 다른 메시지를 줬다가 이 광고를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줬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죠. 자, 일관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적 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핵심은 일관된 메시지를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메시지는 어때야 됩니까?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그리고 반복을 하는데 그냥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가 매우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을 터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 폭스바겐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괜찮은 그러한 IMC라고 생각했던 그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광고를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해서들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광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고요.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고요. 두 번째는 제품 포장하고 디자인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PR 무슨 어떤 잡지라든지 그런 데 실리는 것들 그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그 의료용품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그런 도구의 경우에는 전시회라든지 세미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새로운 신물질이 임플란트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의료용품의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전문인이죠. 의사죠. 그죠? 이런 의사들은 의사들이 학회 이런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와 세미나가 중요하고요. 인쇄물, 그 밖에도 인쇄물이라든지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입소문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해서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레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프레이밍이 뭔가요? 프레이밍이란 소비자의 분류의 틀에 영향을 주어서 신규 아이디어 상품을 마케터들의 희망 상품군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품군이 뭐다? 기존에 있는 과거의 어떠한 상품군에 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IPTV라든지 이러한 신 제품이 있을 때 이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케이블 채널 TV의 그냥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그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어떤 형태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해당 상품이 어떠한 상품군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죠? 자, LCD냐 LED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LCD가 대부분 있을 때 왠지 사람들은 LED가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상품군을 LED의 상품군으로 프레이밍이 되면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어떠한 급에 소속되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사전 예고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예고가 뭐냐? 기업이 특정 마케팅 활동에 앞서서 미리 기획된 메시지를 공표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전 예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뭐 구체적으로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가격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캠페인이라든지 제품 라인업 변경 등등을 고지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전 예고하는 거 발표를 하는 거니까 뭐 따로 크게 돈이 들 게 없습니다. 자, 광고 대비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죠. 그죠? 언제 내가 출시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만 하면 와서 언론 매체에서 받아가니까요. 그죠? 자, 이런 사전 예고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저감. 언제 나온다. 다 아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오피니언 리더들 통해서 입소문 효과가 극대화되죠.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뭐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신제품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매니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리뷰를 쓰시죠. 실제로 리뷰를 얘기를 하고 뭐 미리 사전 써본 결과를 이제 온라인에다가 올리죠. 자, 이런 입소문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쟁 제품으로의 스위칭이 억제가 돼요. 자, 내가 곧 있으면 나올 어떤 제품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그 경쟁 제품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기다리죠. 여러분들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 좋은 게 나온다고 발표가 되어 있으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곧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 제품을 파는 뭐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잠재 고객들도 살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 갑자기 자, 곧 있으면 우리 어떤 제품이 나옵니다. 자, 사세요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돈 모아야죠. 그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모으셔야 돼요. 자, 잠재 고객이라든지 유통사들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속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미리 나온다. 이렇게 미리 사전 예고한다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이노베이티브하죠. 그 이미지 자체가. 자, 이노베이터로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자, 고객 및 기회 선점 등등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사전 예고 잘못하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에 팜 M500 사례 말씀드렸었고요. 자, 불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영린을 건드릴 수 있다. 쉽게 하면 경쟁사들한테 불필요한 경쟁 보복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한 뭐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차세대 제품을 출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나의 경쟁 기업은 어떻게 느끼겠죠? 내 경쟁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은 마켓 시어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마켓 시어가 잠식당하죠. 자,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스펙 같은 거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R&D 크러쉬를 합니다. 자, 우리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듭시다 하고 출시 시기에 맞춰서 오히려 더 좋은, 더 고사양의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대한 타격을 입죠. 이노베이터의 이미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후발주자의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사전 예고하면 뭐 예고
예고해봤자 얘네들이 예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R&D 크러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만큼 성능이 안 될 거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그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기능적인 부분만 있나요? 기술적인 부분만 있고? 아니죠. 상대방의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비기술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가격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자, 가격 등등을 인해서 아주 싸게 공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이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주 싼 게 출시돼 버리면 여론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대세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활동이 바로 경쟁사의 의도를 노출하게 해서 불필요한 보복적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존 제품 안 팔리죠. 이게 지난번 그 팜사의 M500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요것도 그 해당될 수 기존에 있던 우리 과거의 브랜드들이 안 팔렸다, 그 상품들이 안 팔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언제 나온다고 그러고 안 팔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언제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그죠? 자, 한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명성에 흠이 갑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불공정 행위 등등으로 이제 간주될 위험도 있어요. 미리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등등 사전 예고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들도 분명히 있다.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입소문 마케팅, word of mouth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자, 입소문은 코멘트의 총합이고요. 대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총합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과거의 분들하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비교가 안 돼요. 예전에 그죠? 70년대 소비자분들은 이게 시장에 있으면 그냥 가격 믿어지는 대로 그냥 와서 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 능력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탁탁 쳐서 최저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팔면 온라인에서 어떻게든 또 똑같은 상품을 찾아서 또 주문을 하고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을 때 이러한 입소문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잘 관심을 얻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다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예전보다도 입소문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관여도도 높아지고 기술 변화도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순단도 빨라서 입소문의 마케팅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추세고요. 당연하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 추세에 힘입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등등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 선호를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보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주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입소문 마케팅을 그러면 실전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싶다.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소비자들한테 잘 팔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입소문 마케팅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잘 보시면서 허브들을 잘 공략을 하세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브를 공략을 하는데 허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짜 뭐 전문가적인 허브로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마당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맥이 워낙 얇지만 넓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인맥을 고루고루 활용하시라. 첫 번째 이제 사회적 허브, 이게 인맥이 넓으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 허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허브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먼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피어들, 그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인척이라든지 주변부터 공략해라. 로컬 네트워크로 공략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한번 해줘. 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그 입소문 마케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런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체험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그 비저빌리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써보세요 뭐라든지 그거 쓰고 안 쓰고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래서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홈쇼핑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쇼핑 뭐 일단 써보세요. 뭐 나중에 뭐 일주일 내로만 뭐 환불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써보면 좋은 부분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백날 마케터들이 설명을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행인가요? 한번 써보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소문 마케팅 할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스토리가 좀 다른 게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라? UCC 등등 이런 것들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냥 마케팅 하는데 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어줘야 돼요. 그죠? 그냥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 이 제품은 말이죠. 사연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스토리가 쫙 나오면 상당히 있어 보이죠.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겠고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해서 입소문이에요. 근데 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폰으로 다 하죠.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입소문이라고 해서 워드 오브 마우스가 비슷해요. 마우스. 그 다음에 word of fingers, 손가락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용어입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은 구전 홍보 효과를 자극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들에게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트위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 따라서 각각 다 뭐가 다르다? 정보량, 실시간성, 전파력, 네트워킹, 휘발성, 상업성, 연계성, 전달 속성 다 다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정보를 나는 꼭 전달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떤 걸 사용해야죠? 자, 이 블로그 사용하기 중요합니다. 반면에 나는 속도가 중요해. 빨리 일단은 알리고 싶어. 이러면 트위터. 그 다음 페이스북은 중간에 해당하겠죠. 자, 그렇지만 IMC 다 쓰셔야 됩니다. 전사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통합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 명심해서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 하이테크 상품의 시간 기반 전략,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시장 진입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죠? 선도 진입자 우위가 존재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후발 진입자가 또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먼저 진입한다고 다 우위가 아니죠. 그죠? 나중에 진입해도 오히려 시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 진입 타이밍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먼저 진입한다고 좋은 것 같지만 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후발 진입하면 먼저 진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타임 투 마켓. 타임 투 마켓은 개발부터 출시까지 이르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TTM이 매우 중요해요. 타임 투 마켓이. 자, 개발 속도 항상 여러분들 보면 사장님은 항상 빨리 연구 개발하라고 매우 다그칩니다. 실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TTM, 타임 투 마켓이 너무 느리면 어떻습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면 패스트 팔로우든지 퍼스트 무버 되겠습니까? 아무 전략도 못 써요. 일단은 내가 적어도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패를 쓸 수가,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TTM 부분, 타임 투 마켓을 어떻게 빠르게 당기느냐가 매우 그 기술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품질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패스트 무브 전략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따라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대체 타이밍, 여러분들 잘 아시는 S-커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S 곡선에서 중요한 이제 전략적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exploration, 기존 새로운 기술을 탐색할 거냐, 새로운 신기술에다가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에다가 방점을 둘 거냐, exploitation. 둘 중에 하나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혁신 기업의 대안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이벤트로 가냐,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반응하는 이벤트 페이싱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미리미리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임 페이싱 전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카니발라이제이션으로 알려져 있는 자발적 자기 잠식이라든지 하이테크 제품의 업그레이드 양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자, 간략하게 동영상을 보시죠. When we made our first semiconductor back in 1983, we tried this 83년입니다. to make a phone so light you could hold it in one hand. And another one you could literally wear on your other hand. But we didn't stop there. Who would have thought you could make a TV smart before? Let alone phone. We stayed ahead of the curve. With every one of our innovations progressing us all to the next. You see, true innovation only comes from looking in one direction. Forward. One innovation inspires the next. Samsung. 그래서 삼성, 자, 옛날부터 로고들도 한번 보시죠. 자, 삼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자, 삼성 별이 세 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삼성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동그라미로 삼성. 자, 브랜드들도 조금씩 바뀌죠. 자, 그렇습니다. 자, 삼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노베이티브한데 삼성이 만든 세계 최초 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예 기술을 삼성이 뭐 최고로 만들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하면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바와 같이 보셨든지 아니면 들어보셨든지 뭐 여러 경로로 삼성하면 철저한 패스트 팔로우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자, 삼성은 1969년에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 설립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후로 1970년대 이제 백색 가전 시작했고요. AV 기기를 산용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74년에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이후에 반도체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됐고요. 1992년에 따라서 DRAM 세계 최초 64MB의 DRAM은 세계 최초 개발을 했고요. 자, 93년부터는 이제 공정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6인치 공정 웨이퍼를 스킵을 해버려요. 자, 웨이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웨이퍼가 뭐죠? 웨이퍼가 뭐예요? 웨이퍼가 뭡니까? 웨이퍼 아세요? 웨이퍼 아시죠? 웨이퍼가 뭐예요, 마수진 씨? 웨이퍼. 자, 웨이퍼 동그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 TV 광고 보시면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뭐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뭐 기술의 혁신 이러면서 딱 하면 이렇게 딱 뭐죠? 방진복 입은 아저씨가 딱 나와서 딱 이렇게 보면서 트위저라고 해요. 이렇게 짚는 거는 트위저를 갖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공정이 잘 됐는지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뭐 저기 무지갯빛으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멋있게 반도체가 나오죠. 자, 실제로 이 웨이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리콘 단결정이 있어요. 실리콘을 갖고 만들잖아요. 반도체가. 그죠? 자, 실리콘 단결정인데 얘를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곳이라고 불려요. 이것을. 인곳이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싹둑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렇게 다이싱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나온 것에다가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이제 배선을 만드는 거예요. 층층이 쌓아서. 자, 층층이 쌓으려면 뭐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포토 공정이라는 걸 거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만든 다음에
뭐 금속을 깎아내고 다시 또 그 위에다가 유전체 다일렉트릭이라는 것을 깔고 그 위에다 또 새로운 금속을 저기 데포지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패터닝해서 깎고 그렇게 해서 몇 층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다 다시 잘라서 다이싱을 해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웨이퍼라는 게 한 번에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 한 번에 많은 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물론 바깥쪽은 수율이 안 좋아요. 실패 불량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삼성은 93년에 6인치 공정 웨이퍼를 넘어서 8인치짜리 웨이퍼 공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죠? 자, 2002년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세계 1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서는 갑자기 요거 반도체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2006년에 디지털 TV에서 세계 1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2012년에는 스마트폰까지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저력에는 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 큰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전략인 겁니다. 자, 실제로 삼성에서는 이런 4선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한번 배우셨죠? 이거 선견, 선수, 그 다음에 선제, 선점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문을 안 배우셨어요, 그죠? 자,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해보자면 당지 선도 기업을 앞지르는 추격자 전략이 아니고요. 시장의 변화를 미리 본다, 미리 탐지한다, 선견에 해당하고요.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선수, 선제, 대처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삼성의 전략이야말로 바로 시간 기반 전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전략 함수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전략 함수라는 거죠. 자, 시장 진입 순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서양 횡단. 자, 대서양 크잖아요, 그죠? 태평양 횡단도 있겠지만 대서양 횡단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라고 하면 린드버그라고 되게 유명해요.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단 세계 최초의 그 대서양 횡단 비행사는 바로 린드버그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두 번째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중요합니까? 2등이 필요합니까? 거의 모르잖아요. 두 번째로 달에 최초로 간 사람은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라는 것 자체가 거고요. 실제로 기억되는 최고의 브랜드인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대 대학 중에 최고는 어떻습니까? 근대의 대학이에요. 뭐 중세 대학도 있긴 하겠지만 하버드 메디컬, 하버드 대학. 대학하면 하버드죠. 한정됩니까? 자, 대학 하버드 대학이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자, 타임지, 자, 코카콜라, 페덱스 등등 이러한 것은 브랜드라기보다는 오히려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자, 이런 게 거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냥 페덱스 하면 운송, 배달 그냥 그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아예 프로덕트 카테고리 자체가 그 최초로 만든 그런 브랜드라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뭐 어떻습니까? 뭐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것뿐만 아니라 하이테크는 더욱더 심하죠. 자, 제록스 해와 뭐 이러죠. 뭐 교수님께서 뭐 제록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옛날에는 뭐 이걸 복사하다는 걸 제록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글링 한다. 구글링 해봤는데 구글은 그냥 기업이잖아요. 저 브랜드잖아요. 그죠? 구글링은 서칭하다의 의미로 쓰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먼저 진입한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크게 자리 잡고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개척자 이점도 가지고요. 선도 진입자로서의 이점이 있죠. 자, 뭐 그 외에도 뭐 티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보면 이게 뭐냐면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거든요. 쉽게 하면 방송하는 걸 녹화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디바이스인데 자, 이거의 이름으로 아예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티보라고 하자 이렇게 아예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그런 것이 처음부터 브랜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 브랜드가 이걸 티보다 이런 거를 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먼저 가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도 진입자 우위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이 있고요. 시간이 있으면 처음 시간에 딱 개발해가지고 이제 론칭을 해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서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이르러서 이렇게 일정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 쑥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오면 처음부터 이제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요 점선을 따라가겠죠? 매출도 좀 더 작을 거고요. 후발주자니까. 자, 어떻습니까? 일단 리드 타임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는 독점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수요 곡선, 여기에 마지널 레비뉴, 한계 이윤 곡선이죠. 그죠? 여기에 마지널 코스트고요. 사실 예전에 뭐 그 간략하게 그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이 마지널 코스트하고 마지널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해야 돼요. 실제로 하려면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하지만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마지널 레비뉴하고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지점까지만 생산을 하고요. 그 생산량에 맞춘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독점 가격이라는 건 높은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점 기업의 이윤을 축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특허권이 그러한 독점 기업의 이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먼저 오면 독점을 할 거고요. 먼저 오게 되면 퍼스트 무버가 되면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리드 타임까지도 누리는 겁니다. 시간. 자, 먼저 가면 참 좋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먼저 장점부터는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선도 진입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내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R&D에도 우위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혁신자로서의 명성도 있죠.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 리더, 그리고 시장에서도 리더의 지위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순환 사이클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 챕터에서 있는 것처럼 뭐 자기 강화 사이클 등등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먼저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다 선점할 수 있죠. 기술 개발, 생산 제품 과정에서 다양한 투입 요소를 다 선점할 수 있어요. 재료 부문이나 유능한 엔지니어 부문, 인적 자원 부문이나 뭐 유통 경로 이런 것들도 먼저 가서 선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먼저 가서 사람들의 이전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락인 이펙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칭 코스트를 높여라, 전원 비용을 높여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원 비용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소비자들한테 팔면 사람들은 이미 락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선점하고요. 이후 진입하는 경쟁 상품을 최초 진입 상품 관점에서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 기존에 어떤 상품인데 새로 진입하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기존에 있던 상품에 대비해서 이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기존에 있는 상품 대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으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여기에 락인이 돼 있는 거예요. 최초로 경험한 상품하고 유사할수록 일단 그래도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자, 요거의 사례는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선도 진입자. 그러면 선도 진입자가 되면 무조건 다 좋겠냐? 실제로 그러냐? 살펴볼 수 있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라는 거죠. 자, VCR 경우는 시장 진입한 개척자는 암펙스예요. 암펙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바가 없어요. 하지만 뭐 마켓 리더는 소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뭐 RCA 뭐 그렇고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레이세온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1940년에.
그렇지만 뭐 삼성이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뭐 이렇게 돼 있죠. 시장 마켓 리더는. 팩스 같은 경우는 지록스인데 샤프가 좀 더 위에 있고요. 뭐 이것처럼 시장 개척을 한 사람하고 마켓 리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열매는 후자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law of leadership이에요. It's better to be first in the mind than to be the first in the marketplace.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실제로 그 시장에서 뭐 제일 먼저 나온 게보다는 사람 마음속에 그 첫 번째로 기록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기저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기저귀 해외 미국에 좋은 기저귀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뭐 시장 점유율을 가진 최고의 기저귀 팸퍼스를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휴대용 기저귀는 팸퍼스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치코피축스인가 하는 이상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데서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제일 첫 번째로 기억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되게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1등 제일 먼저 한 사람보다 그 뭐 미국 대륙 제일 먼저 간 사람 누구예요? 뭐 콜럼버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미국 그러면 인디언들이 얘기하겠죠. 난 미국에 더 먼저 갔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기억 안 하잖아요. 실제로 기억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억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자, 후발 진입자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자, 이미 다 누가 닦아놨어.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프리라이딩 할 수 있죠. 뭐 이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시장 개척에 대한 프리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노키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먼저 만들었어요, 사실은. 애플보다. 근데 뭐 안에 들어가는 OS 뭐 개발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애플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애플은 상당히 베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나왔던 플레이스테이션에 나왔던 아이콘 부분들 스티브 잡스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차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에 보면 예전에 3 정도 과거의 기능을 보면 훨씬 더 대단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앞서가는 기능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거는 소니가 아니고 애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노키아의 경우에도 시도의 부분은 많았지만 애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를 뭐 노키아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후발 진입자의 우위를 누린 거예요. 자, 시장이 이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 먼저 내가 시장에 진입해서 뭐를 생산한다 그러면 설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거대한 투자를 해서 딱 만들었어요. 생산 공장을 떡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기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죠. 그 생산 공장보다 더 효율적인 뭐 좋은 생산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또 이미 만들어 놓은 공장을 다시 또 다 없고 뭐 새로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생산자 락인이라고 해요. 소비자만 락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자도 락인이 있어요. 자, 초기에 막대한 고정자산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거 보니까 단점이 꽤 많죠. 자, 실제로 보면 성공한 모방자들이 많습니다. 자, 보잉 707이라든지 IBM 같은 경우는 뭐 360 시리즈 뭐 이런 등등은 시장에 뭐 아주 선도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더글라스 뭐 DC-8나 뭐 이런 것들을 모방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IBM 같은 경우도 유니박을 모방한 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후발주자로 나가면 R&D 시장 개척 비용을 일단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나간다 싶으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따라만 하면 내가 후발주자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후발주자 빨리 따라가긴 하는데 따라가더라도 정도가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보다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여유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먼저 개발했으니까 먼저 나가는 거겠죠. 그죠? 자,
자, 따라가는 기업들이 그냥 카피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기존 제품의 단점을 현저하게 개선을 해야 돼요. 단점을 일단 현저하게 개선을 하고요. 크게 아니면 가격이 싸든가 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면 기존 제품이 없는 아주 유니크한 아이디어가 플러스 돼 있거나 이러한 부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방을 잘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숙제도 보면 누군가는 막 힘들어서 해놓으면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고 아 잠깐 보여줘 이러면서 싹 하면서도 그냥 똑같이 뺏기면 혼나죠. 근데 뺏기는 걸 너무너무 잘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잘해가지고 좀 더 구조화 잘 시키고 해서 아주 더 좋게 만드시는 모방자분들이 있으세요. 모방인데 뭐 평가는 더 잘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거는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 이 모방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업이 여러분들 개인 말고요. 기업이 잘 하려면 1번 첫 번째 모방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모방하려는 적절한 모델을 해야 돼요. 모방 원본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모방의 맥락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 방안을 도출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가 모방되는 거는 모방이 저걸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사람, 그 기업이야. 그러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사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의 관점. 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좀 이걸 적극적으로 빨라야 돼요.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관련 팀을 구성해서 실행 계획을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모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방을 하는 것도 상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이게 뭐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모방을 할 제품이 있을 거고 아닌 제품이 있을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선도 진입자 우위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은 자 이제 수아레즈하고 란솔라 페이퍼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이 시장을 어떻게 크게 구분했냐면 이 X축 Pace of Market Evolution. 자, 시장 변화 속도고요. Y축은 바로 기술 변화 속도 Pace of Technology Evolution이에요. 자,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시장 변화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왼쪽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술 변화 속도도 느리고 시장 변화 속도도 느린 이러한 것을 바로 잔잔한 바다 calm waters라고 불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품으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어떻습니까? 시장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 기술 변화 속도는 느린. 그죠? 이거는 시장이 리드하는 스윙 머신. 자,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시장 리드라고 하고요. 반면에 기술 변화 속도는 빠르면서 시장 변화 속도는 느린 것을 기술 리드라고 하고요. 디지털 카메라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장 변화 속도도 빠르고 기술 변화 속도도 빠른 것을 바로 거친 바다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개로 가르면 자,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나타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상품은 뭐 잔잔한 바다의 경우는 스카치 테이프이고요. 뭐 시장 리드의 경우는 소니고요. 기술 리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 아까 있었고요. 자, 거친 바다의 경우에는 뭐 아주 시장 변화도 속도 빠르고 뭐 그런 파이니어 기업 상품들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 상품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도 진입자 우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하고 단기로. 첫 번째는 이제 단기고요. 이쪽은 단기예요. 보시면 이 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거 보지 마시고. 자, 어떤 곳에서 선도 진입자 우위가 있겠습니까? 단기에서 선도 진입자 우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단기에서 선도 진입자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요? 시장 변화 속도예요. 그죠? 보시면 단기에서
가능성 낮음, 가능성 매우 낮음이고 가능성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자, 기술 리드하고 잔잔한 바다는 가능성이 낮고요. 가능성 단기에서 선도 진입자 우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시장 리드하고 거친 바다인데 요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 변화 속도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빠르죠? 반면에 여기는 느리죠. 요것들은. 그죠? 자, 단기에서는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 선도 진입자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시장 변화 속도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 그림을 보시면 장기 선도 진입자 우위는 어디에 있어요? 보시면 가능성 높음, 가능성 높음이죠. 그죠? 기술 변화 속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느리죠. 그죠? 반면에 이건 어떻습니까? 얘네들 빠르죠. 그죠? 자, 장기 선도 진입자 우위는 기술 변화 속도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선도 진입자 우위는 단기든 장기든 다 가져가시려면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도 선도 진입자가 우위가 가능성이 있고 장기로도 선도 진입자 우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시장 리드 부분은 단기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고요. 가능성이 높고 물론 뭐 장기에서는 이게 잔잔한 바다가 시장 선도 진입자가 더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요거는 단기 장기에서 모든 점에서 되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도 진입자 우위는 시장 변화 속도는 빠르면서 기술 변화 속도가 느린 곳에서 이제 좀 발생을 하는데 단기에서는 특히 더 세고요. 이 시장 리드 부분이 장기에서도 꽤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정말로 선도 진입자 우위 매우 높은 선도 진입자 우위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잔잔한 바다 기술 변화 속도 느리고 시장 변화 속도 느린 곳에서는 빨리 들어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진입 순서는 기업의 생존과하고 수익성을 이제 결정을 해요. 이렇게. 자, 먼저 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많은 하이테크 기업 CEO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입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인텔 앤디 그로브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올해. 자,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시스코의 CEO들 경우에도 시스코가 마침 그때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르게 진입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죠? 수익을 못 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시장을 선점당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적 진입 시점을 어떻게 고려하냐? 첫 번째, 불확실성의 크기를 먼저 보시라. 두 번째, 너무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빨리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면.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 수익 규모와 기회의 창을 크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이 아주 길어요. 그럼 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빨리 먹어야 된다. 빨리 이 시장을 차지해야 된다. 이러면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죠? 잠재적 경쟁사의 규모와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매우 강력한 기업인데 그 기업이 먼저 그 자금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장악당하고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면 기업은 빨리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개척자 리스크를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다면 진입 시기를 좀 늦춰라 라는 거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하고 타임 투 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가 혁신적이잖아요. 느낌이 윈도우 혁신이고 뭐 되게 혁신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시장 최초로 만들고 뭐 그런 게 잘 없어요.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신 것처럼 MS에서는 되게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팜 같은 경우에 윈도우 C 뭐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저기 팜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죠. PD에서. 자, 보면 M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의 여지가 있는 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혁신의 여지가 있는 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좋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지만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부 다 아주 혁신적인 부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MS에서 나오는 제품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많습니다. 보면 MS 워드 같은 경우는 워드 퍼펙트 성공 이후 진출했고요. MS 엑셀 같은 경우는 로터스 1, 2, 3 성공 이후 진출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이후 발표를 한 케이스예요. 보시면 이전에 있던 것들 거의 비슷하게 뭐 워드, 심지어는 뭐 로고까지도 비슷하고요. 심지어는 뭐 아이콘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배열 같은 것도 상당히 유사하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전원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딱 걷어졌다. 그 다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있어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도 진입자를 그렇게 해서 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지배의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를 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윤종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밥이든 휴대폰이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핵심은 속도다. 고가의 생산도 하루 이틀이면 가격이 내려가듯 디지털 업계의 재고는 불리하다. 속도가 전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초밥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초밥은 숙성되면 더 맛있긴 하겠지만 초밥 2달 뒤에 드세요. 이러면 좀 먹고 탈 안 나나요? 이렇게 하죠. 아주 고가의 생선이라도 썩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반도체 후발주자이지만 메모리는 세계 1위, 전체 세계 2위예요. 다 받아들였잖아요. 삼성이 다 반도체를 개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략의 핵심은 바로 결국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느리게 나가긴 하지만 느리게 들어오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더 빨리 더 치고 나가서 선도 진입자보다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아까 유니크함을 더하거나 가격을 낮출 수 있거나 뭐 엑스트라의 더 나은 기능을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속도에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 시장 선도 진입 기업에다가 근데 하필이면 시장 선도하는 먼저 들어간 기업이 속도도 빨라. 이러면 뭐 후발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건 게임 오버예요, 이때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진입 속도는 좀 더 나중에 들어왔지만 내가 빨리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우에는 속도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거친 시점이죠. 자, 확실한 상황이 되면 이제 들어오는 게 좋죠. 선도 진입자 타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불확실해요. 생산자 락인 이펙트도 있으니까 이 시장이 성공할지 말지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게 확실하게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빨리 개발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딱 적절한 시점이 됐었을 때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단 이때는 자원이 충분해야 돼요. 빨리 하면서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시장 변화에는 민감하되 이노베이터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2등하고 있다가 이제 속도를 이제 빨리 해서 따라잡는다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습니까? 뭐 1등이든 2등이든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로 그러면 속도는 누구한테나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달리는 선도 진입자가 속도까지 빠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게임 셋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뭐 조금 느리게 진입했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속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제품, 신기술 개발 속도예요. 근데 이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time to market, TTM을 줄이는 거예요. 자, TTM이란 뭐냐 하면 제품 컨셉 도출부터 시장 진입 시점까지의 소요 기간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출시 대신 양산 시점으로 정의되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아무튼 이 컨셉 도출부터 출시되는 기간까지인데 이 부분을 확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을 줄인다는 건. 즉 말해서 속도를 높이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 공정이 개발되면 그 다음에 또 개발하고 이렇게 시퀀셜리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렇게 패럴렐하게 병행하는 형태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여기서 잘못된 걸 발견했어. 근데 나는 이미 이까지 와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어렵죠, 다시. 많은 걸 뒤집어야 됩니다. 얘는 물론 단점은 있긴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병행 프로세스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개발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마케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있는 큰 디시전 메이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 뭐 다양한 툴을 많이 써요. 이렇게 QFD라든지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에서 여기는 소비자 그 리퀘어먼트고 여기는 그 엔지니어링적인 요소고요. 뭐 관계 매트릭스를 구하고 요 엔지니어링 매트릭스 사이에서도 뭐 대체 보완성을 따져서 다음과 같이 해서 뭐 경쟁사들 제품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처지고 이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테스트라든지 온갖 종류의 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빨리 이제 한다는 거죠. 자, 타임 투 마켓의 저감을 위한 R&D 레이스는 시간 기반 전략이 기본인 거예요. 결국은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야지 퍼스트 무버든 뭐 패스트 팔로우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미 뭐 다들 개발하고 없는데 속도도 느린데 뭐 퍼스트 무버라든지 뭐 패스트 팔로우 뭐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점이 또 있어요. 타임 투 마켓이 이제 줄어든다. 쉽게 하면 아이디어 컨셉부터 시작해서 출시까지 기간인데 요게 줄어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 신제품 시장 예측 정확도가 상승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이때 18개월 만에 하는 거랑 36개월 만에 하는 거랑 뭐 36개월 먼 미래잖아요. 치면 3년 뒤를 예측하는 거랑 18개월, 1년 반 뒤를 예측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1년 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타임 투 마켓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보된 기술을 제품 개발에 투입 가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36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기다렸다가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개발된 기술들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진보된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장 예측적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 그러면 사장님은 얘기해요. 자, 우리는 3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뭐냐면 품질도 좋아야 되고 속도도 좋아야 되고 비용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비용도 싸고 속도도 빨리 개발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가지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뭐 하라고 하시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보신 것처럼 자, 품질하고 속도는 상충관계가 있어요. 품질이 좋으면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고품질을 하면서 개발 속도를 빨리 하라?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품질하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고품질을 하는데 싸게 해라. 싼 건데 아주 고품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이게 되게 상충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만 속도하고 비용은 이제 상충관계에 있긴 하지만 좀 유구형이라고 얘기해요. 보시면 너무 빨리 하라 그러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단위당 개발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시간을 오래 개발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퍼져 있어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U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품질을 좀 더 올려라 그러면 이 U형이 이렇게 위로 시프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 기업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 이제 직면했어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어떤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기업을 딱 살펴봤더니 이 경쟁 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의 개발을 완료, 시장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장님이에요. 자, 경쟁 기업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먼저 했네. 에이, 우리 철수다.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크게 2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내가 낮은 품질을 감소하더라도 신속하게 개발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출시를 해요. 자,
품질이 좀 낮더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속도를 맞추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기다려서 우리가 더 품질을 좀 더 높게 하겠다. 요 낮은 품질이라는 거는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품질이라는 게 아니고요. 경쟁사 대비 너무 낮은 품질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더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조금 품질에 높일 수 있는 걸 세크리파이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빨리 앞당기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시간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더 나은 품질을 개발해서 그때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회의 창이 좁아요.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자, 그러면서 제품 개발에 고비용이 들어요. 더 추가적인 뭐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세히 나는 마케팅 잘해가지고 빨리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조금 품질을 조금 더 개발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신속하게 개발 완료하는 게. 반면에 개발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윈도우가 기회의 창이 훨씬 더 깁니다. 이런 경우는 자, 고품질을 개발해서 새로 이제 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패스트 무버 전략이 무조건 좋으냐? 빨리 해가지고 무조건 빨리 확대하고 막 하는 게 좋으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막 나 빨리 해가지고 막 나도 빨리 뭐 하면 좋잖아요. 무조건 서두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에너지 거래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알트라하고 여기 있는 휴스턴 스트리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건 성공 사례고요. 뒤에 거는 실패 사례예요. 자, 보시면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에요.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되게 시퀀셜리 했어요. 기존 오프라인 기업의 위협 대신에 파트너링을 했어요. 같이 파트너 해가면서 같이 합시다 하면서 처음에 이제 천연가스 거래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시장 리더의 지위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다른 에너지 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트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죠. 반면에 휴스턴 스트리트는 어떻게 했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님 생각 자체가 이제 퍼스트 무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자, 그래서 전기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1999년 하다가 바로 이제 에너지 포털로 변신해서 원유, 천연가스 막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스템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검증 시스템을 채택하고요. 대대적인 뭐 개선하고 변경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요. 결국은 다수 프로젝트 취소하고 지금은 개명을 했어요. 니오 마켓 INC 등등으로. 자,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위험적인 요소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패스트 무버가 되려면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락인이 중요하잖아요. 자, 전환 비용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내 고객을 한 번으로 만들어 놓으면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 고객 말뚝을 박았으면 상대가 이걸 못 뺏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락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갔는데 내가 먼저 선도 기업이 해서 갔는데 잠재 시장이 조금해요. 별로 먹을 파이가 없는 거죠.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야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위험 관리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패스트 무버든 퍼스트 무버든 빨리 움직이려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장을 특히나 빨리 진입을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 대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커브 맨날 그리시잖아요. 뭐 말만 하면 뭐 시장 진보의 시장 변화의 S커브, 뭐 기술 진보의 S커브, 맨날 SS 하는데 이 S커브, 특히 기술 진보의 S커브 같은 경우는 R&D 시간이고요. 노력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러닝 커브 등등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맥킨지 컨설턴트인 리차드 포스터가 1970년대에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자,
왜 나타날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S로 나타날까? 처음에는 이제 투자 성과가 돈을 들여도 처음에 러닝 커브가 되게 느리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뭐 숙련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R&D 투자 성과는 점점 미약하다가 이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 시행착오가 누적이 되면서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확 일어나요. 그러고는 이제 성능 개선이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면 정체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다시 또 S 형태로 이렇게 해서 석세시브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뭐 보자면 기존 기술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조명 기술이고요. 뭐 백열등, 진공관, 아날로그 기기, 뭐 3, 뭐 등등 이렇게 그 기술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건 과거의 기술이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신기술이죠. 자, 신기술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뭐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실제로 이런 S커브들이 석세시브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타이어 코드 소재 뭐 발전이 실제로 이런 S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퍼포먼스 축이 있다면 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의 트래젝토리가 있는데 테크놀로지 트래젝토리 기술 궤적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려면 언제쯤 갈아타는 게 제일 좋을까? 그거보다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좀 더 나은 기술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딜레마에 놓였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익스플로테이션이에요. 용어들 중요합니다. 익스플로테이션하고 익스플로레이션이 두 가지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익스플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 기술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능을 좀 더 개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은 신기술을 채택하는 거예요. 탐험인 거죠. 쉽게 말 그대로. 자, 기존에 보자면 CPU 같은 경우도 아키텍처가 있었어요. RISC라든지 CISC 크게 두 가지 아키텍처가 있고요. 요게 이제 RISC가 새로운 아키텍처예요. 보자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 RISC 같은 경우 성능이 더 낫겠죠. 새로운 아키텍처니까. 근데 기존의 인프라를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양다리를 다 넣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RISC 전환을 포기하고 CISC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어느 쪽에다가 집중했냐면 PC 시장에다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텔은 PC 시장 쪽에다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DEC 같은 경우는 CISC를 고집했는데 얘가 지금 PC 시장에서는 인텔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시장에서 CISC였는데 워크스테이션 시장에는 누가 있었냐면 선이 있었어요. SUN. 선 같은 경우 RISC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선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 샌드위치처럼 이제 실패한 거죠. 컴팩에 흡수 합병됐고요. DEC는. 자, 선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익스플로레이션의 전략은 뭐 어떨 때 유효할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쓰는 거겠죠. 익스플로테이션이 유리할 때가 있을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이 유리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익스플로레이션. 자, 이 전략이 이제 유효하려면 차세대 시장 선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거니까. 그죠? 반면에 단점도 많죠. 단점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disruptive innovation 할 때 새로운 신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서 성능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죠?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말보다 빨랐습니까? 마차보다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느렸죠. 자, 비용은 훨씬 더 비싸요. 그 당시 집 한 채 값이고 그랬어요. 초기에 자동차 어땠는 줄 아십니까? 초기에 자동차는 가솔린만 안에 그 엔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물도 냉각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속도가 빨리 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최초로 나온 그 자동차는.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개선된다고 해서 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의 기술이 개선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결정 기술이 있으면 보안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인프라들이 같이 맞춰줘야지 그에 맞춰서 성능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소 기술이 혁신
될지라도 전체 제품 가치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과 전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제품의 전체 가치가 높아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러면 기존의 기술에 나는 계속 할래라고 얘기하는 익스플로테이션 전략은 어떤 유효성이 있나요? 장점이 있나요? 반대겠죠. 아까 익스플로레이션 반대예요.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얘기하는 모든 단점들은 여기선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존 기술에 대한 락인이 있고요. 전원 비용 저감에 대한 시간 소요라든지 조직 완성 저항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뭐 자유롭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포드 팩터들을 별로 겪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지만 내가 그냥 우물 안에서 그냥 기존 거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바뀌잖아요. 대세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오픽한 초이스로 보수적 행보로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금 살아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시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뭐 새로운 거를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고집만 하다가는 난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S커브들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기술 궤적을 결정 기술의 궤적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기술 로드맵을 잘 작성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S커브들을 잘 주시를 하시고요. 근시안적인 태도하고 보수적인 선택을 지향하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기존 고객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기존 고객한테만 맞추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게이트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이전에.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 우리 경쟁사는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라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제품과 경쟁하러 들어옵니다. 그죠? 구글이 자동차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애플도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자,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이제 과감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 S커브들을 잘 파악하라고 하는데 요거 보면 여기 14인치 플로피 디스크 요거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예요. 기록 밀도를 보시면 확실히 이게 더 높죠. 기존 기술이 82년만 하더라도. 근데 보시면 82년 시점이 요 시점인데 한 85년 시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90년쯤 되니까 압도적으로 5.25가 훨씬 더 높잖아요. 자, 요거 그래프를 잘 보면서 내가 이쯤에서는 이쯤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기술을 계속 생명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 기술이 더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꽤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리드 스테이트 SSD도 있지만 자기 디스크도 있잖아요. 요즘에 하드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으니까 기존 기술이 생명을 계속 연장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원가에 있어도 우위가 있어야 되고 원가에 있어 확실한 우위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신기술하고 유사한 성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유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주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술, 예를 들어 신기술이 당연히 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존 기술을 성능을 개선했을 때 과거의 그 프레임워크에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아웃풋 자체, 소비자가 느끼는 아웃풋 자체는 큰 변화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는 정도가 되고 가격에서 우위가 있어줘야지 기존 기술의 익스플로테이션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타임 페이싱 전략과 이벤트 페이싱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페이싱 전략, 이건 뭔가요? 기존의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위에 거는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있을 걸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험 막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시험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숙제를 언제 낸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쪽지 시험을 친다고 얘기는 해놨지만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거고 무관하게 나는 내 공부를 할 거야 이러면서 집에 가서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마수진 씨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이야 라고 얘기하면 급하게 막 머릿속에다가 찌밍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민섭 씨 같은 경우는 나는 급하게 찌밍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물론 예측이 가능하면 효율적일 수 있어요. 후자가 내가 언제쯤 될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죠? 뭐 제 스케줄을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이분이 언제쯤이면 시험을 낼 거다라는 거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이벤트 페이싱, 일이 터졌을 때 그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이테크 기업은 경우 어떻습니까? 중요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불확실하게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애당초부터 예측이 안 된다면 그거를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발 계획 자체를. 그냥 자기가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리더가 아니면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인텔 같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무호의 법칙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중요한 변화를 사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뭐 맞춰가지고 뭐 시장이 뭐 이쯤 기술 개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대담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개월마다 성능의 2배가 되는 그런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성능이 2배가 되는 18개월마다 성능 2배의 법칙이 있는 그 CPU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로 야 이게 개발하는 속도가 되니 18개월 되면 딱 2배가 되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리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8개월 뒤면 이게 법칙이니까 이 법칙을 맞춰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표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R&D에 부여된 목표로 받아들이고요. 제조사라든지 소프트웨어 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시그널로 받아들여요. 자, 18개월 뒤면 저 정도 속도 2배 되는 게 나올 테니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뭐 기존에 있는 호환될 수 있는 뭐 보드를 만든다든지 소프트웨어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2배가 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게 계획을 하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다른 그 연관된 기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타임 페이싱 전략을 쓰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타임 페이싱 전략이 이제 효과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산업 전체가 예측 가능해져요. 18개월 뒤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불확실한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예측하기 어렵다면 자신만의 페이스로 투자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된 기업들이 산업 그 생태계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얼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측이 실현되는 거죠. 자, 인텔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체 칩 생산 설비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점보다 2년 앞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어차피 산업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게 법칙이 아니고 목표인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18개월 뒤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타임 페이싱 전략을 미리 되게 대단한 자신감이죠.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타임 페이싱 전략을 쓰면 라이벌하고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나도 거기 맞춰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잠재적인 경쟁사는 부담으로 난이브 의지가 저하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조직 내 메트로놈과 같은 리듬과 활력을 불어넣어요. 계획이 서 있잖아요, 미리 다. 그래서 그 조직은 이제 이거에 맞춰서 뭐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유기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M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 이런 식으로 쌓아두니까 매년 매출의 30% 이상을 개발 4년차 미만의 신제품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신제품 개발 계획이 미리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큰 목표예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다그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 암시적인 목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것, 그 타이페이싱 전략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계량화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정확하게 그 목표가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량화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난 몰랐어.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성과 기준 측정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과 측정 기준이 이제 시간과 관련된 성과 측정 항목이 새로 개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과 측정이 뭐면 무슨 속도 이렇게 숫자화 돼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시간에 관련된 이 성과 측정 지표들이 이제 개발돼야 돼요.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속도에 대한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행 자체가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된 이행 프로세스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막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하고 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듬을 살려야 되는 거죠. 자, 계획된 리듬, 습관에 의한 리듬을 구분을 하고요. 깨진 리듬이 깨진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제 리듬이 산업 내 다른 구성원들하고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리듬을 모든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쪽에서 전혀 못 맞춰주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임 페이싱 전략을 하는 거고요. 질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타임 페이싱 전략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기술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대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술이 새로운 신기술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자, 전기기관이 내연기관으로,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LP가 카세트 테이프를 거쳐서 CD로, 뭐 중간에 뭐 MD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LD가 뭐 DVD, 블루레이 디스크로,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계속 신기술로 하죠. 변화되죠. 그렇지만 거의 목적은 유사합니다. 목적은 유사한데 기술이 바뀐 거죠. 기술 자체가 대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하이테크에서의 기술 대체는 자발적 자기 잠식이라고 알려진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살을 깎아 먹는다는 이런 뜻인데요. 기존의 이러한 자기 잠식은 기존의 인식으로는 이제 최대한 회피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매출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캐시카우를 젖먹는 신제품 출시는 금기한다. 굳이 내가 뭐 새로운 신제품을 해서 내 제품을 매출을 깎아먹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인 자기 잠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같은 거 지금 출시를 하잖아요. 아이패드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아이패드 매출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이패드가 나오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자기 잠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계산된 의지인데요. 기존의 기술을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이패드 같은 거 계속 내가 뭐 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되겠지만 계속 내가 개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드로이드가 다 뺏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장을 뺏기겠죠. 단기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그거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기존 제품을 불확실한 차세대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자, 기존 고객은 뭐 특별히 이런 거 새로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기 잠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자기 잠식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저런 자발적 자기 잠식 같은 게 발생하면 위기겠어요, 기회겠어요? 뭐 후발주자한테는 좋죠, 그죠? 뭐 별로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마켓 리더가 손실을 보는 부분이고요. 자기 잠식 부분은 시장 리더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에요. 내가 신제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들이 있는데 내가 시장의 대부분 마켓쉐어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의 제품을 내가 내놓는다면 기존 제품에 대한 내 매출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쟁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더 나은 제품.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자기 잠식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기술 대체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제 조금씩 이제 누그러뜨리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기술로 대체해 가는데 기존 제품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새로운 제품 출시하면 기존 제품 가격 어떻게 하죠? 좀 깎아주잖아요. 그죠? 자, 가격 인하가 있습니다. 가격 인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 인하 할 때도 그냥 막 인하 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자, 너무 깎아버리면 신제품 누가 삽니까? 그죠? 적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격 인하의 폭은 기존 모델이 특정 세그멘트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의 기술이 공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 가격 인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꾸준히 이렇게 버전업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의 갤럭시라든지 이렇게 보면 꾸준히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죠? 하이테크 제품을 교체할 때는 언제 교체해요? 수명이 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아이폰 배터리가 다 됐을 때 교체를 하시니까, 아니면 다음 버전이 나오면 바로 교체를 하시니까. 다음 버전이 나오면 교체를 하시죠. 그죠? 자, 정상적 교체 구매는 고장이라든지 제품 수명 초과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재량적 교체 구매라는 거는 discretionary replacement purchase라는 거는 그 기능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뭐 수명 다 돼서 뭐 오래돼서 더 이상 못 써서 죽어서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량적 교체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돈 들어가는 돈도 생각하실 거고요. 후회하고요, 주저하고요, 불안하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업그레이드 스마트한 소비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서 최적 구매 시기를 조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바꾸면 이게 과연 잘 될까 뭐 주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다는 평도에 있으니 이쯤 해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죠. 그죠? 업그레이드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유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고객 구매 타이밍을 파악을 해서요. 업그레이드 제품 개발 출시에 대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데, 그럼 언제 바꿀 거냐는 것을 바로 봤을 때는, 영향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업그레이드 버전 자체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신제품의 효용이 새로운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기존 버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능이 차이가 없어요. 바꾸시고 싶으세요? 안 바꾸시고 별로 안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자, 기존 제품의 효용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고요. 자, 곧 있으면 이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기다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 자, 전환 비용의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배우셨던 절차가 어렵고요. 뭐 바꾸는데 절차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재무적, 관계적, 심리적 전환 비용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되게 뭐 바꾸는데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뭐 새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적으로도 멀쩡한 제품을 버리고 신제품을 구매하는 게 막 죄책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전환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심리적 비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바이백 인슈런스를 도입을 했어요. 이런 심리적 전환 비용을 낮춰주려고. 기존 제품 갖다 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린 재활용할 충분한 의사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전환 비용이 있다는 거고, 이런 전환 비용을 최대한 낮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소비자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소비자 같은 혁신적 소비자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를 되게 빨리빨리 해요. 리피트 퍼체스를 해요. 빨리빨리.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계속 쓰겠죠. 고장날 때까지. 그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로컬 네트워크 효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너 아직도 그거 써라고 주변에서 얘기해버리면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등등 이러한 용량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절한 업그레이드 규모를 결정해요. 내가 이만큼 더 개발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적절하게 업그레이드 규모를 결정해요. 얼마나 더 임프루브 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 그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내놓을 거냐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 소비자들의 그 버전 자체의 특성,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 그 다음에 이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언제 릴리스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자, 오늘 이어서 우리 이 하이테크 마케팅 수업 한 학기 동안 우리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그죠? 특히나 뒤쪽에 있는 제품, 가격, 커뮤니케이션, 시간 기반 전략, 이 네 가지는
상당히 저게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바라보신다면 기술 경영에 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